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한 삶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삶은 오히려 오용락을 충족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고 순수한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실로 부유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얽매여 언제나 공공하게 산다.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다 담아놓은 경전이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 유교경에 나오는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부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는, 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유교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교경에 나오는 말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실로 부유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얽매여 언제나 공공하게 산다. 그렇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을 만큼 우리는 1등에만 민감하다.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딴 선수만을 기억하고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한 다른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은 금메달에 묻혀서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금메달 따지 못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죠.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혼자 그 열심히 훈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팀을 짜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그 훈련이 잘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훈련을 할 때 옆에 사람의 훈련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결국은 금메달 딴 사람도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금메달 딴 사람만, 이 많은 이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만 찬사를 보내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이 훈련을 했던 옆에 사람들은 뭐 언론에서도 이름 한번 거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누가 같이 했는지.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딴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지도 않고 언론에서 거론도 안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금메달을 딴 사람은 자부심이 있고 금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위축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도전을 해서 다음에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그 배경에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함께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함께 팀을 짜서 호흡을 맞춰 열심히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등의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한 1등의 선수의 뒤에는 그러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함께 훈련했던 선수들도 우리가 생각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1등하는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하지 않고 1등한 선수에게만 찬탄과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세상이 됐지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자.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계속되는 시험을 통해 오로지 최고의 성적만 인정을 받는다. 대학에 들어가도 캠퍼스의 낭만과 순수 학문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다. 보다 나은 직장의 취업을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학생 때 이제 학생들과 그렇게 또 경쟁을 하고 경쟁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둘 이상 있으면 경쟁을 해야만이 되는, 그래서 우위를 선점을 해야만이 되는, 그래 만족을 할 수 있고 존재감이 있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죠. 직장에 입사해도 다른 사람들과 승진 경쟁을 또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상의 승리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선망, 이목을 집중을 받아야만이 내가 존재감이 있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행복이라는 것,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리고 제일 위에 선망의 대상이 돼야만이 성공이고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가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 삶이 언제 이렇게 됐는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등 경쟁이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선생님들도 너 1등 했어. 다음에도 1등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1등 하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1등만을 알아주는 그러한 세상이 됐단 말이죠. 제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살아오는 삶은 농경업을 하고 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품앗이, 두레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생활 문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면서도 건너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누가 살고 아파트에 사람의 그 신분이라든지 그 식구의 숫자라든지 다 파악을 하고 살겠지만 그전에는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지금도 뭐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마을에서 이렇게 살면은 그 마을에 집집마다 그 마을의 그 대주의 이름도 알고 그 자식들의 이름도 다 알고 다 친구고 서로가 이렇게 모르는 것 없이 또 아쉬운 것 있으면 어느 집에 뭐가 있다 해서 빌리러 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 뭐가 있다 하면 누가 그것을 빌리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한 뭐 빌려주고 빌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잖아요.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 해야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얼굴 정도 이렇게 알고 그러는데 뭐 반상회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우리 동네 우리 나이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로 공동체적인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러면서 전부 다 개인화가 됐어요. 물론 우리의 조선 역사 500년 역사가 무슨 훌륭한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훌륭한 역사는 그렇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조선조에 살면서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서로 관계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뭐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우위를 선점을 해서 그 우위에 올라와야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어요. 다 나름대로의 가난해도 초가집에서 살아 가난해도 그 집안에는 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그 편안함 그리고 행복이 있었죠. 지금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부족하게 허접한 그러한 삶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조상공경, 부모의 효도, 형제 우애 이러한 이 삶의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삶의 내용들이 아파트 속에서 보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네. 기껏 해봐야 우리 그 옛날에 가족들의 옷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별로 없었죠. 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자기 개인 사물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기껏 해봐야 아랫목 벽에 햇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햇대. 햇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그게 이 옆으로 이렇게 나무 몽댕이 이렇게 걸을 써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이 이제 이게 복잡해 보이니까 큰 이 볼을 저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 덮어 놓는 것. 그걸 보고 햇대라고 그래요. 햇대. 그 속에 보면은 아버지 옷, 어머니 옷, 형 옷, 동생 옷, 내 옷 다 있어요. 거기. 그러면서도 부족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자기 개인 사물함, 개인 옷장, 개인 방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전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은 다 개인 방에 있잖아요. 근데 큰 방에도, 큰 방이라고 해봐야 뭐 한 5평짜리 정도 방이면은 굉장히 큰 방이었는데, 그런 방에 다 함께 이불 하나 덮고 하나로 덮고 모가지만 내놓고 이렇게 자는 그러한 잘 상상이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는 건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행복과 평화와 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평화와 행복, 사랑 이런 것을 생각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가정이 부유해야 되고, 집도 각자 방이 하나씩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 지위만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위보다도 우위를 선점하는 그러한 명예와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일만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주 각박한, 인심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은 풍요로워요. 부자가 돼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에 다른 사람보다도 우위를 선점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우위를 선점한 꼭대기에 선 사람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것입니다. 남보다 잘나고 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끊임없는 비교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비교 속에는 야망과 질투가 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또 상대방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경우 나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서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못 살면 좌절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좌절하는 사람밖에 없는 그러한 그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요즘의 세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1등이 아니면 어떤가? 어떤 일이든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하는 일, 거기에 가치를 느끼면서 그 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타인과의 경쟁보다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혼자 앞서 나가는 것보다 함께 무언가를 이룰 때 더 큰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인가, 이건 유럽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연구를 하러 간 그 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 유럽의 문화는 개인 이기주의적 그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러한 가치 의식이 있게 되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근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전부가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함께 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삶을 사는데 누구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한 문화라기보다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위를 선점해 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유럽 북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의 삶은 여러 가지 그 마을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대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대가족 제도 속에서, 구조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형제가 있어서 자기 혼자만의 방을 차지하고 자기 혼자만 자기 것을 소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에 자기 손에 뭐가 들어오면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나누든지 친구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삶의 가치 의식은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람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고, 동양 사람들은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서양이 이제 동양으로 자꾸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치고 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양의 문화, 동양의 사고방식 이러한 것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네 문화, 자기네 사고방식을 다 이 동양의 식민지 나라에게 다 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서양의 종교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서양의 종교가 그 앞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군인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양의 문화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천주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먼저 그 군인보다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서양의 문화를 그 나라에다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서양의 문화가 선진 문화라고 이렇게 하고, 동양의 문화는 후진 문화다. 이 후진 문화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포를 했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사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시를 했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옛날에 각 집에 실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흥 위에 다 집집마다 업단지라고 하는 것을 놨습니다. 업단지. 근데 일본이 들어오고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그 업단지의 문화를 다 싹 없애버렸어요. 업단지를 다 밖에다 내고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후진 문화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씩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 문화를 심고, 그래서 그것이 선진 문화라고 하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까지 다 뺏기고 우리를 다 서양의 문화로서 이렇게 물들어 있냐면은 삶의 가치 의식까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전부가 다.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론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경쟁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들여야 자기가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한 경쟁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그 전통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문화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도 개인 이기주의, 무한 경쟁의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가치 의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마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마을의 가장 어른을 어디 가다가 보면은 다들 인사를 하고 그 마을 어른을, 최고의 어른을 존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석 때면 뭐 설 때면은 그 가가지고 세배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물들어 가지고 완전히 서구화가 돼 가지고 지금 개인 이기주의적이고 무한 경쟁의 시대,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도 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거꾸로 틀리고 우위를 선점을 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의 가치 의식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못 살면 어때요? 조금 못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아까 아프리카에 어떠한 학자가 가가지고 자기의 연구한 분야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얘들아, 이리 모여봐. 그러니까 다 와서 모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나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여기서 저쪽에 목표를 세워서 저 목표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바나나를 놔두는 거예요.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 바나나를 다 차지하는 그런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 여러 어린이들이 모여 있고 저 끝에다가 바나나를 놔두고 자,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그걸 다 차지해서 혼자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뭐 이 사람 바나나니까 내가 다 주겠다.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경주를 시킵니다. 경주를 시키는데 이 학자는 이 애들이 서로가 막 빨리 뛰어가려고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처음에 일렬로 서가지고 뛰어가더니
한 놈도 앞에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일렬로요. 일렬 행대로 서는 것이죠. 다 같이 손을 잡고 쫙 가서 같이 도착을 해서 그 바나나를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들어왔다. 그러니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하도 이상을 해서 지 가치의식으로서는 다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자기가 챙기면은 자기 것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뛰어가는 거예요. 다 양쪽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 바나나를 둘러싸고 하나씩 나눠서 다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걸 다 주려고 그랬는데 왜 한 사람도 빨리 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린애들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이 연구자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합창을 하듯이 전부가 다 우분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분투라고 하는 것이 그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나서 다 차지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함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애들에게는 박혀 있는 거예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이 하나가 있어도 그 과일을 다 같이 나눠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의식이 있는 애들인 거예요. 조그마한 애들도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얼마나 어쩌다고 여러분들은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조그마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도 없는 그런 애들이 뛰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서양 사람은 놀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그런 어린애들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 속에서 그 어린애들은 뭐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 재미라고 하면 재미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노자는 진정한 삶을 즐기고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란 즐기고 찬미하는 것이지 실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실용, 실제 이익을 따지는 것이 삶이 아니다. 삶은 즐기고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즐기고 찬탄하고 또는 느끼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삶을 즐기고 느끼는 것이지 이게 무슨 100원의 가치, 10,000원의 가치, 1,000,000원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학벌이 아니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은 스스로 감사하고 행복해지지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도 의미가 없다. 인생은 스스로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계속 물량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의식으로 가지고 삶을 살면은 우리는 이 욕망을 채우는데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욕망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욕망은 비워서 만족하는 것이다. 욕망을 자꾸 비워내면은 거기에 조그만 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욕망은 자꾸 키워서 그 키운 욕망 속에 채워 넣어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면은 이건 끝이 없다.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욕심은 버려가지고 자꾸 버려내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 만족을 느끼려고 하면은 빨리 느낄 수가 있는데 조그만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자꾸 욕심을 키우고 그 키운 욕심의 그릇에 다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욕망을 만족하려고 하면은 욕망은 끝이 없다.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지칠 때도 있기 마련이다. 남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불평한다면 그 삶은 공공할 수밖에 없다. 비교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삶에 있어서 비교를 하지 말라. 비교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양을 비교를 하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미를 비교하면 더 예쁜 사람이 있는데 건강을 비교를 하면 더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부를 비교를 하면 더 부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자가 요즘 바뀌었다고 그래요. 부자 1위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업이 이제 뭐 삼성, LG, 무슨 현대 이런 쪽으로 계속 몇십 년간을 그거에 이제 재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개인의 재산은 요즘 전부가 다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그 최고의 재벌, 개인의 재벌, 이런 그 회사의 큰 재벌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 누가 제일 많느냐 하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삼성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회사의 오너가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을 앞질렀다고 그래요. 주식 가치가 그렇게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비교해서 선점을 하려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만 비교를 하면은 뭐 조그마한 비교가 되겠지만 이제 세계적인 나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면 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내 삶은 내 삶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절대적 가치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만일 모든 고뇌에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해탈을 할 수 있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면은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항상 감사히 여겨라. 비록
오늘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배우지 않았는가? 서로 조금 배운 것이 또 없다, 조금도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픈 데는 없지 않느냐? 혹시 아팠다면 최소한 죽지 않았지 않았느냐? 따라서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하라. 살아있는 삶이면은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죠. 건강하면 내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이게 끝없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불만을 가지고 산다. 물론 사회 구조가 불평등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지요. 비판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다른데 더 높은 데에다만 계속 비교를 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행복할 것이다.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을 하나씩 추려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모 선망 조상이 있어서 부모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선망 부모가 수없는 대를 거듭하면서 고생을 해서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우리나라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없는 삶과 죽음을 거듭하면서 우리 선망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역사 속에 한두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그렇지 우리 선망 조상들은 끝없이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와가지고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다른 걸 비교를 해서 끝없이 얘기를 하면 끝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오늘 그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근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만족이 안 되는데 그것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또는 이 시대 구조, 환경, 인간관계, 모든 생명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함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의 진실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자들의 자세예요.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그렇게 살으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인간의 삶에는 한 가지의 정답은 없어요. 뭘 어때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정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인생의 정답으로서 제시해가지고 그 삶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너무 개인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려고는 하지 마라.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정말 신비하고 정말 고맙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행복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불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하지 않아도 인생의 삶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